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이죠. 네, 우리 각도기의 멘토,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의 서준식 교수님 모시고 함께하는 월간 서준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월간 하지 말고 그냥 네. 가끔 서준식 이렇게. 아니, 많은 분들이 뭐 주간 서준식을 하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예,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코너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 그 일반 개미 투자자의 멘토이기도 하시니까 요번에 조금 공간을 떠서 만나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네.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식시장에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요? 평은 하던데. 아닙니다. 주식시장에 일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 조금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네. 뭐 유명한 SG증권 사태, 네네. 예, 이런 거 네.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또 5개 종목 하한가가 결국 이제 투자 클럽에서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네. 정말로 교묘하게도 두 번째 거는 좀 덜했습니다만 SG 그 증권 사태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작전 세력의 그 주인인 그 라모 씨께서 네. 그 걸리고 나서 인터뷰를 자청하셔가지고, 그렇죠. 예, 인터뷰를 하면서 우린 손해만 봤다. 키모 회사의 그 대주주인 김모 씨가 이거 다 해먹은 거다. 네. 거기다 물량을 던져갖고 우리만 엿을 먹인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손익 구조를 라모시기 씨가 정말로 손해를 봤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의혹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손익에서 막 해외 뭐 이런 쪽으로 다 뒤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 쿠션을 그 손익을 돌리는 데는 뭐 기재들이니까 네네네. 뭐 그런 것까지 다 해봐서 만약에 그렇다면 좀 그런 고의성이나 이런 거는 좀 뭐 줄어들지 않을까요? 예.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기가 찬 게 사실 일종의 작전 세력이 떳떳하게 기자회견을 하고 네. 내 잘못 아니고 저 사람들 잘못이다, 대주주들의 횡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참 기가 막혔어요. 네. 기가 막히더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그 규정이나 이런 걸로 네. 워낙 이렇게 명확하게 뭐 했다는 그런 거를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았나요? 이번 건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예. 저기 분명히 재판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CCB를 상당히 하겠죠. 네, 예를 할 들어서 거예요. 이제 불법 예. 일임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뭐 네. 다 걸려 들어가는 것이 될 것이고, 네. 시세 조정에서 일부 뭐 걸려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근데 과연 이게 이제 시세 조정을 했는데 수익을 못 냈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시비를 상당히 가리게 될 것이고, 네. 네. 아마 그렇게 여기시는데 저는 기가 찬 게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대주주가 네. 이것들을 다 엿보고 있다가 네.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이익 확보와 그다음 다시금 재차 하락하는 주가를 위해서 네. 물량 폭탄을 터뜨렸고 네. 조직적으로 물량을 터뜨렸다라고 하는 그 라더견 씨의 그 말이 일리도 있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네.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아니,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범죄인한테 일종의 동정 같은 걸 하지? 네. 하는 이 시츄에이션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 한국에서 대주주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대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라시와 그 대주주의 관계도 파악을 하고 네. 뭐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잘 따지기 위해서는. 네. 근데 우리나라 그 수사기관이나 그쪽 능력, 마음만 먹는다면 네. 그게 중요해요. 마음을 제대로 먹는다면 저는 충분히 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그럼 바로 그 점인데 그 대목에 제가 진짜 큰 의문을 가졌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다. 우리 서 교수님 덕분에 눈을 뜬 부분이거든요. 제가 일자 무식이었는데 이 부분 눈 뜬 게 뭐냐면 거래소의 중요성. 그렇죠. 예, 이거는 제가 진짜 서준식 교수님 때문에 눈 떴고 아마 시장 우리 감시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래소에서는.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거래소가 왜 중요한 거야 하고 아무 개념 없다가 아마 서준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래소가 중요하다라는 걸 듣고 그렇구나라고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그럼 사실은 이번 건도
거래소가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잡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다 엄청나게 꾸민 잘 꾸미고 돈을 많이 들인 그런 사설 백화점인데 명품 백화점인데 네. 우리나라는 약간 공영 백화점 같다. 그래서 옛날에 책 보면 뭐 공산주의 그 체제 하에서의 백화점 보면 그런 상황이다. 네. 뭐가 다른가 하면요. 굉장히 우리 그 신세계 백화점, 현대 백화점 이런 데서 누가 강도가 와서 소매치기 하면 그 백화점 측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많잖아요. 그렇죠. 브랜드 가치가 그냥 폭락이죠. 폭락이죠. 고객들을 잃게 되는 거죠. 네. 그 백화점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그 백화점에서는 그런 소매치기 같은 게 없게 엄청난 준비를 하고 네. 시스템을 확보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뭐 이미 뭐 CCTV로 다 보고 있다. 이상한 사람 오면 방범하시는 분이 딱 옆에 붙어가지고 맞아요. 감시를 그거 의외로 한다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공영 백화점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첫 번째 시장 감시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또 감독원에서도 이 시장 감시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보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게 처음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최근 몇 년간에 일어난 사건들 좀 한번 보세요. 사모펀드 사태, 라임 사태. 이런 것들, 네. 이런 문제들도 보면 그거를 감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거래소하고는 좀 다르고 감독원에서 그렇죠. 사실은 그건 감시를 감독원에서.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거의 없었어요. 지나고 와서 얘기지만 지금 네. 사모펀드 그 라임 사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모펀드가 일종의 그 상장하거나 또는 상장하지 못한 회사들한테 채권을 발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이브리드 쪽, CB나 BW 이런 걸로 발행을 받아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그걸 팔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상장을 하거나 하면 높은 가격에 되사주거나 이렇게 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죠. 처음에는 그거를 하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규모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에서 CB, BW 발행할 수 있는 시장 그때 끽해봐야 1조 내외 또는 1조 언더 이런 정도의 시장밖에 안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라임 쪽에서 자금이 모인 게 한 2, 3조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다른 회사들도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자금이 모였으니 제대로 된 CB, BW 발행이 됐겠느냐라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금감원이 그걸 과연 몰랐을까? 시장에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네. 충분히 그런 거는 이상한 그런 현상으로 보고 조금 더 속안을 본질을 조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도 이 가격 추이 같은 그 경우도 보면 그 가격의 추이를 보면 거의 그냥 그거는 주가 조작 인공적이었죠. 인간적인 게 예, 자로 잰 듯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제대로 안에 본질을 제대로 잘 봤다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거를 보면 한국거래소든 금융감독원이든 우리나라 최고 인재들이 엘리트들이 가잖아요. 네. 머리도 좋아요. 네. 예, 공부도 많이 했어요. 왜 이런 걸 못 잡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니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너무 본질을 잘 보지 않는다. 본질을 보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거 하면요. 최근에 누가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딱 그 말 한마디에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각근도 매지 마라. 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오해될 행동은 하지 말라. 의심받거나 오해받을 행동도 하지 마라. 그것도 주의해라. 하면 안 돼. 네네. 지금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들어보면 그렇지 의심할 행동도 하면 안 되지 이러는데 문제는 그런 철학이 팽배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누가 오얏나무 열매, 오얏나무가 무슨 열매인지 아시죠? 배 열매 아닙니까? 자두예요. 아, 자두니까. 하나 배웠습니다. 누가 그 자두를 따먹는지는 안 쳐다봐. 누가 갓을 메고 거기 가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그 간 메고 거기 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막 해. 왜냐하면 이 사람만 잡아도 또 우리나라 법규 규정도 보면 그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메면 안 되라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너 그 간 메고 거기 가면 안 돼. 왜 갔어? 저 좀 소피가 마려웠어. 그래도 안 돼. 규정이 이래. 하고는 벌칙을 주거든요. 사실은 실제 범죄는 오얏나무 열매를 따가는 게 실제 따는 범죄. 게 실제 범죄고 그걸 잡아야 되는데 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 매는 사람만 잡아도 되니까 네. 이쪽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는 원천 차단됐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자면 증권사 직원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모든 증권사들이 한 달에 30번 이상의 거래를 못 합니다. 예. 그렇게 되거나. 그런 쪽은 예. 엄청 가도하게 예. 예, 그리고 그렇게 심지어 제한을 어떤 하죠. 회사마다 좀 틀린데 어떤 회사는 20억이기도 하고 근데 어떤 회사는 5억 한도로 투자를 못 하게 돼 있는 회사도 있어요. 계좌를 두 개도 못 가지고 두 개도 있어요. 못 가지죠. 한 개는 예. 나는 이거는 단기 딜링하는 그런 계좌로 하고 한 개는 좀 장기 투자 몇십 년 푹 묵힐 그런 계좌로 할래 하고 두 개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거 걸리면 네. 예. 굉장히 큰 그 지적 사항이고 굉장히 큰 근데 범죄 같은 걸로 근데 느껴집니다. 그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예, 범죄는 아닌데 범죄처럼 느껴지고 그게 그러니까 각건을 매면 안 된다는. 제가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증권사 직원들이 5억 이상 계좌를 못 갖게 하는 증권사들이 꽤 많은데 네. 그 5억이 언제냐면 2000년에도 5억이었어요. 그 저기 압구정 현대아파트 2억 5천 막 이럴 때도 5억이었어요. 그런 게 참 불합리. 예, 그러니까 그런 예.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너무 지금 저는 좋아요. 그러면 가끔 매는 사람도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면 그러면 그것보다는 더 누가 오얏나무를 따먹는지 그거는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오얏나무 실제로 그걸 따먹으러 가는 사람들은 갓을 쏘고 가지 않아요. 그렇지. 절대로. 걸릴까봐. 네. 그걸 아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갓을 매면 안 돼. 이렇게 기본의 생각을 가지고 그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네요. 아까 라시 같은 예.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수많은 피해자가 있고 그렇죠. 예. 남의 통장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을 했다면 예. 그거 심각한 문제죠.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 이윤을 득한 예. 사람 분명히 있고 큰 돈을 취득한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은 정말 확실하게 수사하고 네. 예, 철저하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스템도 이제 가끔 맨 사람들 좀 그만 쳐다보고 오얏 열매를 누가 따먹어 가느냐 거기에 계속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 본질에 집중을 하셔야 네. 돼요. 그리고 법들도 그 본질을 위한 법으로 자꾸 고쳐져야 돼요. 네. 그걸 잘못한 사람이 큰 벌을 받아야 되지. 자꾸 가끔 맨 사람도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해놓으면 일하는 분들이 그 시장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가끔 맨 사람 조사한다고 본질을 못 쳐다보거든요. 아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진짜 네. 진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 네.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을 있는 사람을 때려잡는 것보다는 네.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을 잡아야 된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런 가능성 있는 유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죠. 아 그거 진짜. 근데 그게 이제 정부의 뭐 감독원의 역량으로 너무 힘들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 이런 거는 보세요.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거래소를 조금 민영화시키고 상장도 시키고 외국의 다른 거래소처럼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거래소가 활성화돼서 손님이 많이 와서 네. 레pu테이션이 높아지고 손님도 많이 와서 바글바글해지면 네. 거래소 스스로가 주식회사로서 돈을 많이 벌게 예. 그렇게 해주면 거래소가 알아서 해요. 그렇죠. 우리가 거래소에 투자할 수 있는 거래소가 되는 거죠. 거래소, 주식 상장을 해서 우리가 한국 거래소 주식을 사는 거야.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는 거. 한국 거래소가 지금 기업이라면 네.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그 라시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은 일어나면 자꾸 침체되잖아요. 네. 그럼 경쟁사가 생기겠죠. 손님이 또. 자꾸 떨어지고 야 이거 우리 백화점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시스템을 만들 거고 네. 예. 그리고 잡히기만 하면 너희들 다 이렇게 고발해서 네. 다 없앨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뭐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거고. 사실은 뭐 이거는 이제 이런 외부의 작전 세력으로 시장이 뜨는 시장 세력뿐만 아니라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나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도 약간 이상한 짓을 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맞아요. 냉각캔 만든다고 뭐 했다거나 무슨 네. 뭐 옛날 루보 같은 거 루보 사태라고까지 표현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회사가 사실은 실제하지 않고 주가가 튀겨 먹는 게 목적인 주가 튀겨서 먹고 튀려고 하는 좀 이상한 질 나쁜 회사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네. 보다 보면 네. 이런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 자꾸 뭔가 공시를 낸다던가 뭐 뉴스를 만들어낸다던가 이런 것도 사실은 거래소가 잡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그렇죠. 이상하다고 하면. 그렇죠. 그게 노력만 하고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그 노력과 시스템은 그냥 지금처럼 공영 백화점으로 두면 안 되고 제대로 된 민영화된 그런 기업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 우리나라 이 주식 시장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겠죠. 우리나라 분들 역량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네. 그것만 해놓으면 나 열심히 해서 다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백화점이란 좋은 비유를 들어주셔서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 백화점 넘어가면 매출 많은 데는 사실 명품 메이커 많은 거고 분위기 깔끔하고 이러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편의를 느끼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소비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보통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판매하는 상품 중에 이상한 상품이 껴있다, 불량품이 뭐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그거를 굉장히 사전에 검수 네. 조치도 엄청 많이 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한국의 백화점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검수하는 걸로 마진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 중견 중소기업들 오는 거 보면 거기 백화점에서 내는 수수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높은 네. 수수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결국 자기네가 이제 퀄을 지킨다는 건데 네. 사실은 우리도 거래 수수료, 유감 기간 수수료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네. 퀄을 지켜야 되는 거면 네. 사실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분류해 가지고 나쁜 기업은 퇴출시키거나 아예 상장을 못하게 하거나 네. 상장됐다가도 그냥 상장 폐지하게 만들거나 이런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래소에서는? 그렇죠. 그걸 민영화를 통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네. 그거를 엄청 잘 할 거고 시스템도 잘 할 거고 네. 좋은 인력 뽑아서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시장이 지금 네. 거래소가 상장하고 합병 연행하고 한 게 언제였나 하면 아직 20년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20년 전에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뭐 그런 걸 얘기할 그런 게 아니었는데 네. 그런 거를 미국 뉴욕 거래소죠. 네. 그게와 나스닥 거래소 그런 데서 그런 걸 하고 나서는 엄청 미국의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죠. 예. 사실은 그것도 저는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닛이 단순히 거버넌스 이슈도 있지만 네. 거래소 지수도 상당하다. 저도 그걸 이번에 확 느꼈던 게 예. 나스닥이 지난 주말에 예. 어떤 일을 했냐면 7개 메가캡에 대해서 비중 조절을 했습니다. 비중 리밸런싱 네, 하면서 얘기 들었어요. 예. 비중을 줄였어요. 나스닥 스스로가 자기들의 지수를 가치 투자하고 있는 거죠.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얘들이 그 소위 말하는 뭐 애플, 뭐 구글,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너무 규모가 크니까 규모가 나스닥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버리니까 가치의 입장에서 봐서는 네. 조금 고평가가 된 네. 듯한. 그러니까 얘네의 비중을 줄이고 아마 생존을 위해 줄인 게 아닌가 싶은데 줄이고 그럼 다른 비중을 좀 늘렸습니다. 사실은 얘네가 앞으로도 잘 나갈 것 같은데 줄여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 근데 과거에도 몇 번 이랬다는 거예요. 이걸 두세 번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이게 잘 풀렸다는 거죠. 2000년대 나스닥 그 버블 나왔을 때 소프트웨어 주식을 줄이고 인텔이나 이런 하드웨어 주식을 늘렸던 게 사실 신의 한 수였고 예,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 우상향하게 만들어준 거죠. 맞아요. 고평가된 거 좀 지우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네. 와 저기는 저렇게 잘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왜 저런 걸 못하냐라고 네. 생각. 왜냐하면 이제 그 지수의 조정 같은 거는 어떤 거 하고 비유를 또 제가 백화점에 또 하면 네. 백화점의 빌딩 밖에 디스플레이를 바꾸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주력 종목은 이런 거예요. 네, 그러네요. 상품이요. 상품이 요 몇 가지만 잘 팔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그 다음에 차세대 네. 그 상품들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 지금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예. 이건 이제 잘 팔려. 가만히 둬도 잘 팔려. 예. 그러면 이제 요거는 디스플레이에서 좀 뒤로 빼고 이제 요런 걸 좀 앞에 내줄게. 요것도 관심 가져 보세요. 돈 좀 가지고 오세요, 고객들라고 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거를 잘 하니까 계속 미국 시장에 돈이 잘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요즘에 뭐 방송에서 미국 ETF는 미국이 하세요. 그다음 지수 투자는 미국이 하세요. 한국에 하지 마세요. 아, 그렇죠. 그런 말이 절로 우리나라는 나오더라고요. 지수 투자하기가 참 우리나라는 네. 보면 막 잘 팔리고 있는 거를 잘 팔려 그러면 뭐 앞에도 그러니까 스스로의 그 조정을 거꾸로 하죠. 그래서 거꾸로 해요. 보면 답답한 그런 아니 보면 항상 저도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는 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거친 말을 표해서 아니 주가가 올라간 거는 편입을 시켜. 그리고 주가가 너덜너덜해진 거는
편출을 시켜. 그럼 만약에 계속 가면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포트폴리오. 편출시킨 게 바닥이었고 편입시킨 게 고점이었으면 어떻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얘는 떨어지고 얘는 시간이 지나면 올라오는데 근데 얘를 편입시키고 얘를 편출시키니까 그러면 지수는 항상 그 최고점인 그러니까 앞 떨어질 일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가치 투자자 입장은 어떻겠어요? 우리들 철학은 비싸면 뱉어내고 네. 싸면 삼켜라 이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국 거래소는 보면 비싼 거 계속 사고 네. 싼 거 계속 팔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몇 배가 늘었는데 지수는 얼마 안 늘었어. 시가총액 느는 속도를 지수가 못 따라가. 맞아요. 이런 상황이 이래서 벌어지는 거니까 시가총액은 늘었는데 지수는 못 올라가. 보통은 시가총액하고 지수하고 같이 올라가든가.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비싼 거 편입하고 싼 거 편출시키니까 이게 그거를 보면서 제가 진짜 오죽했으면 전 한국 시장 애정하는 사람이고 저도 한국 시장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게 또 나라에도 좋고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영어도 안 되고 나는 그래서 한국에 있을 거야 이랬는데 나도 이제 빨리 좀 이제 AI 시대도 됐으니까 영어 다 IR 자료 다 읽어서 미국 주식 가야 되겠다. 제가 이 정도 생각할 정도면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예. 네.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니까. 네. 근데 너무 답답. 제가 똑같이 답답하시죠.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네. 저는 사실 꽤 오래 전부터 그걸 주장해 왔어요. 거래소 문제. 네. 그리고 거래소가 괜찮아지면 아까 가버넌스 문제도 쉽게 해결돼요. 그렇겠죠. 하나의 그 거래소 자체가 큰 로비 단체가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은 뭐예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그 매출 증가하는 거지. 그게. 로비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법률 같은 거 좀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국회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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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우리 상법 개정안 뭐 몇 개 올라가 있는 건 네. 맞지만은 정말 좋은 법들이 많이 올라가 있지만은 이게 언제 처리가 될지. 사실은 거래소가 제일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러면 통과되면 지금 당장 거래소 가가지고 이거 빨리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안 하잖아요. 네. 네, 공영백화점. 참. 그래서 진짜 너무 제가 몰랐을 땐 몰랐는데 교수님한테 거래소가 문제야 얘기를 듣고 나서 미국 거래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비교가 너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거. 바꿀 수 있는데 이들이 바꿀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하는구나 바꾸려고 전혀. 자본시장 발전이 없구나. 언젠가는 될 겁니다. 네. 그래도 여기까지 이런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진도가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또 인지를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전에보다는 많은 분들이 인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긴 뭐 저도 뭐 거래소가 왜 중요한데 하고 전혀 몰랐었던 사람이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이제 거버넌스 문제인데요. 참 너무너무 답답한 게 요번에도 어떤 회사를 봤냐면 또 있었어요? 네. 우연히 회사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랬더니 잽싸게 자식이 대주주로 있는 자회사 합병을 했습니다. 그 자회사는 역시나 모회사보다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대등 합병을 하면서 순식간에 이제 자식이 대주주로 있었던 회사와 합병을 하니 사실 여기서 잉태가 된 건데 자회사라는 건 근데 거의 대등 합병이 되니까 지분율이 자식의 지분율이 그 아버지의 지분율 거의 동등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그 아주 발칙하고 무리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화재 사건 이거 방화 아니야?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한데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진짜. 왜냐하면 이 회사가 대규모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고 실제로 대규모 수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상 최대의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아마 분명히 얘기가 오가고 있을 게 너무나 뻔히 보여요. 옆에서 보니까. 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물론 이제 뭐 우연히 화재가 났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김에 그냥 빨리 합병이나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게 뭐 더 높은 확률로 그렇겠죠. 네. 근데 하도 거버넌스 이승한 걸 많이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심지어 그 지주회사가 자회사 대비 10분의 1 가격으로 거래되는 이런 일들도 너무 잦아요. 참 너무 안타까운데
그렇죠. 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가장 그것도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법규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용우 네, 이용우 의원. 네. 의원, 또 박주민 의원 네. 두 분이 우리나라 그 이사회에서 기업의 이익에 우선한다라는 네. 그 조항을 총주주에 우선한다. 여기 아마 박주민 의원 의견인 것 같고요. 또 뭐 같은 얘기인데 네. 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사회는 네. 그렇게 법규 규정을 하게 되면 요 기본적인 거 요거 하나가 그런 모든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소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합병이나 이런 걸 할 때 지금은 대주주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소액주주들 피해를 보는 소액주주들은 말도 못 하고 있어. 하지만 요 법만 바뀌면 소액주주들은 야 그거 우리한테 손해니까 하지 말자 라고 해서 야 그 정도면 이 정도 우리 계산할게 우리 이 정도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보상해주면서 해주세요 라는 이런 근거가 생기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고 한 문제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좌우 이런 거 상관없이 네. 지금 거기에는 찬성을 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근데 처리가 아니 최근에 어떤 될까요? 얘기 최근에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상속세 20년 그 연부 연납 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업 상속 500원인가 뭐 2,000원인가 그 이하는 가업 상속 쉽게 하는 걸로 네네. 그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거하고 연계해서 상법 개정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네. 그 지금 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거하고 패키지로 한번 가지 않겠느냐.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상속은 해줬는데 이걸 안 해줬다. 네. 그럼 전 진짜 한국의 미래가 정말 암담하다. 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참 우리 민족은 가업 승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업 승계라 해야 될까? 네. 이렇게 직계로 네. 저 북도 그렇고 아니 우리가 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저 애플 지금 회장의 아들이 다음 회장이 될 거야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짜.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뭐 회장의 아들이 창립자의 아들이 다음 계속 그 대를 물러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라도 있으세요? 진짜 와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대주주 분석부터 해야 되죠. 그렇게 계속 네. 대대 나이가 몇인지, 이어가야 아들은 되는 있는지. 게 맞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 인식부터 좀 바뀌어져야죠. 그러면서 또 이거는 맞아 대대로 가야 돼 하면서 그래서 미국 가. 왜 미국 주식이 왜 그렇게 좋은지 또 이유가 뭐 그래서 얘기도 있지만은 그거죠. 거기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네. 사실 대를 이은 거 좋아하는 일본이 정말 많은 회사가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견 중소기업이 정말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 기업들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예전에 미국에서는 일본식 자본주의라고 불렀어요. 네. 처음에 잘 나갈 때 일본식 자본주의라고 부르고 그런 기업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일본 사례도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일본이 워낙 잘 그때 갔을 때니까. 그렇지만은 결국은 일본식 자본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어느 정도 났어요. 예. 특히 IMF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우리 97년 IMF 위기가 났을 때 사실 우리한테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많이 한 거는 너희들 일본식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라는 좀 그런 신호가 굉장히 사실 컸었죠. 네, 컸었고 그때 물론 고통도 심했고 그리고 좀 입장에서 좀 억울한 것도 엄청 많은 그런 때였지만은 실제로 그때 일본식 자본주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조금 한 거는 우리 나라 기업들과 우리나라에 좀 많이 도움이 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일본식 자본주의 쪽으로 그런 것들이 당연한 쪽으로 가는 거는 절대 자본주의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시스템이다. 그건 그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는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경제사 공부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귀족주형, 소위 말하는 귀족주의, 그 다음에 이제 뭐 권위주의. 봉건주의, 뭐 이런 봉건주의,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상당히 그 사회 발전 속도가 늦어서 기간은 길지만 사회적 변혁이나 변화는 거의 없었다가 부르주아지 상업 세력이 등장하면서 네,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잖아요. 네네. 그건 결국은 뭐냐면 부르주아 아무것도 없었던 상업 세력이었습니다만은 그 상업에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짜내고 창의적으로 하고 그게 이제 결국은 부르주아지가 기술을 만나면서 기술을 자기네 그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자본과 기술이 붙으면서 폭발적으로 지금 현대 문명들이 이렇게 발달한 건데 그렇죠. 네. 그런 정신이라면 이거는 대를 물리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근데 아니 저는 네. 그 주주들의 욕구는 알겠어요. 대주주의 욕구는 알겠어요. 이거 대로 물러주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다 인지상정으로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우리 다른 모든 주주들, 네. 소액 주주들, 국민들 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게 그렇죠. 몰라서 더 그런 이상한 것 거. 같더라고요. 몰라. 아니 왜냐면 이게 정말 문제인 게 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래 내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떤 창의성이 거기서 돌아가겠느냐. 남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우린 더 큰 회사가 되고 이렇게 요즘에 뭐 엔터 회사들 보면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세계적으로는 뻗어나가겠다니까 자꾸 뭔가를 하고 그래야 이렇게 발전하는 거고 그래야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도 있는 거고 지금 뭐 엔터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고용 창출이 얼마나 더 많겠어요. 회사가 커지니까 고용 창출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 사회가 더 좋아지는 건데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회사가 절대 커지지 않기를 바래. 우리 회사는 2천억에서 더 이상 시가총액이 늘어나면 안 돼.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처음엔 혁신과 좋은 아이디어와 그런 많은 노력으로 확 컸다가는 정체되고 다른 모든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확 컸다가 정체가 되고 네. 계속 이 기업은 애플처럼 컸다가 또 한 번 또 한 번 이런 사이클이 계속 성장하는 네. 이런 구도를 맞아야 되는데 네. 그런 가계 승계 문제도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계속 영속적으로 그런 발전 사이클을 맞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혹시 반대편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웃기지 마라. 음. 이렇게 예를 들자면 요즘 뭐 2차 전지 못 봤냐. 이게 산업이 투자를 하고 뭔가 돈을 들일 때 적자가 날 수 있는 걸 감안하려면 오너십 체제가 너무 중요하다. 오너십이 없으면 경영사장이면 네. 3년 이상의 적자 견딜 수 있는 경영사장은 없다. 그러니까 3년 이상의 장기 투자는 못한다. 그러면 네.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그랬고 지금의 2차 전지가 그렇고 네. 또 앞으로 전기차가 그럴 건데 네. 오너십 체제가 없었으면 이거 우리나라 발전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오너십 체제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오너십 체제가 잘 없는 기업들은 잘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데가 있나요? 뭐 금융 쪽? 주가는 주가는 어머니. 그렇지만은 네. 금융은 저 오너는 없죠. 거의. 그 네. IMF 이후에 우리 금융은 다른 나라 금융에 비해서는 큰 기스가 없이 그렇죠. 굉장히 큰 발전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 기업의 이익도 굉장히 견조하고 예. 다른 나라의 은행들 이런 거에 비하면 위험도나 수익 그 기대 수익률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네. 근데 오너십이 그렇게 뭐 절대적이진 않다. 조직의 힘이 오히려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네. 또 예를 들면 근데 뭐 그런 예를 들기 적당한 기업이 잘 안 보이는데 한국에 한국 오너가 진짜 많긴 외국의 많네요.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 외국은 많죠. 외국 그러니까 뭐 테슬라 뭐 예. 애플 네.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테슬라도 오너십이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그 유한양행 같은 데는 어떤가요? 잘하고 있죠. 거기는 유한 킴블리 이런 데는 오너십이 없잖아요. 네, 오너십 없습니다. 네. 그런 데가 만약에 기업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의문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오너십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데가 잘 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 결국 그러네. 사실은
오너십으로 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오너십으로 망하는 그렇죠. 경우도 오히려 많고. 그 엄청난 오너십 때문에 망한 기업들이 많죠. 그 대표적인 기업이 예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금을 엄청 물 먹는 하마처럼 빨아들이고 도산에 빠진 뭐 대우라든지 뭐 이런 데도 네. 엄청난 오너십을 가진 그런 그렇죠. 기업이었죠. 예. 예. 사실은 결국 그거네요. 뭐 오너십 한보철강? 한보철강은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오너십 중요하긴 한데 그 사실은 사업의 미래와 그다음 레버리지 어떤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그 적절한 투자, 그다음에 투자 매니징, 리스크 매니징 이런 것들이 종합되는 사실 기업이라는 게 종합 예술인 거지. 네네. 뭐 지금 그 한국의 오너 뭐 예를 들어 현대차 오너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 네네. 오너십이라고 다 잘할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오너가 말아먹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잘해서 잘할 때인 거고 네. 오너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해서 잘하면 또 그건 또 잘 될 수 있는 거다. 제가 무조건 반대, 무조건 절대 안 되는 아니에요. 네. 저는 우리 그런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재벌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유럽에도 그런 재벌이 있기도 하고 일본에도 있기도 한데 네. 그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고 그게 최선은 아니라는 거고 그 최선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아무리 좋은 기업들도 보면 어떤 정체에 그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좀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네. 나는데 그런 게 없는 미국의 기업들은 오히려 계속 더 잘 나가고 더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네. 뭐가 더 낫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재벌 그리고 가업 성계 이게 그게 당연한 건 아니다. 네.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네. 요거는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너가 잘하는 경우도 있고 경영자가 잘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당연히. 네. 네. 저는 삼성의 예전에 그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은 정말 천재적인 경영자였다. 뭐 이렇게 인정하고 있고요. 예. 근데 그분도 사실은 그분은 물러받았잖아요, 그죠? 네, 예. 네. 그분은 사실은 훌륭한 경영자를 많이 땡겨온 걸 잘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잘하고 네. 앞을 보는 것도 잘하고, 네. 예. 그리고 어떤 멘트를 한 거를 우리가 많이 지켜봤을 때 그거를 나중에 가보면 이거 저게 그 말이었구나. 그렇구나. 라는 그런 게 많았어요. 네, 네. 자, 이거 다시 또 거래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일본 거래소는 이번에 PBR 1배 이하는 왜 그런지 소명하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주가가 모르셨구나. PBR 1배 이하인 거는 왜 그런지 좀 소명을 하라 그래가지고 네. 그 덕분에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PBR 1을 없애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네. 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완전 와 저 완전 대박인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우리나라 뭐 지금 코스닥 빼고 이제 거래소 정통 주식들 그럼 아니면 그걸 소명하라 그러면 그런 그 소식이 저희한테 들렸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일본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방치해 놓지 말라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거 얘기를 꼭 진짜 다시 한번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 거래소는 뭐 하지? 쟤는 저러는데 이러다가 우리가 일본한테도 뒤지는 거 아니야? 이 말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일본의 기존 전통 산업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강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신규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굉장히 빨리 올라갔고 이거는 기업의 창업자 정신이나 이런 게 강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특별히 엔터 같은 경우는 일본이 우리를 못 따라옵니다. 우리한테 배워야 돼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거든요.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국이 지금 막 앞서가고 있었는데 저렇게 일본 거래소가 해버리니까 저쪽의 경쟁력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닌가 기업들의 이런 뭐 초조함들이 또 좀 생겼다는 거. 예. 자 이제 그 거래소 관련해서 또 얘기해 주시기. 뭐 충분히 네.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제가 열받아서 제가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알게 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네. 모를 때 네.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화가 나 진짜. 네. 너무 답답해요. 이거 바꿀 수 있는 거였는데 안 바꾸고 있구나. 그렇죠. 네. 이거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저희는 지금 우리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월간 서준식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이 앞서 일부에서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금융주들이 참 올해 초 정말
최대의 기대주가 됐다가 금융주. 예, 지금 완전히 그냥 최악의 그 버린 주식들이 돼버렸어요. 지금 또 그런가요? 예, 뭐 저는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거의 금융주가 대부분이다. 네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은 금융주에 많은 비중을 네. 할애하라라는 입장인데 네. 많은 분들이 뭐 이미 불평불만이 시작이 됐어요. 뭐냐 이게 지금 뭐 이러는데 네. 지금 금융주들이 사실 주주행동이 연초에 나오면서 네. 정말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이렇게 느껴져요. 주주행동으로 주가가 올랐다는 건 오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캐퍼서티가 있었다. 예. 네. 잠재치가 굉장히 있었는데 네. 뭔가 눌렸는데 그게 주주행동으로 뚜껑이 따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외부에 의해서 확 그냥 다시 뚜껑이 닫힌 네. 이런 상황인데요. 네. 금융주 앞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금융주 계속 보유하고 있고 네. 계속 기회가 날 때마다 최근에 조금 살짝 떨어졌을 때 네네. 또 좀 더 매수를 하고 예.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제 수십 년 제가 개인 투자를 하는 동안 이런 경우는 많았어요. 네네네. 그 전에 제가 비상장 주식에만 투자를 하다가 네. 우리가 2009년부터 우리 그 직원들도 금융투자업계 직원들도 상장 주식을 투자 가능하도록 됐거든요. 예. 그때 저도 처음 투자한 상장회사가 2011년도인가 정권주, 정권주에 투자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정권주로 돈을 꽤 벌었어요. 네. 꽤 벌었는데 네. 친구들은 제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야, 너 전문가인데 요즘 너 뭐 하고 있니? 난 무슨 정권주 그거 좋다고 생각하고 사고 있어. 그리고 1년 뒤에 또 물어봐요. 네. 요즘은 좀 뭐 어떤 거 하고 있니? 그거 내가 그 정권주 사고 있어. 3년째 또 와요. 그럼 처음에 또 따라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네. 그래? 야, 저 전문가가 사라 하니까 네. 자기도 좀 사.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야, 나 팔았어. 꼼짝을 안 해, 꼼짝을. 그러면 너 뭐 하는데? 나 그거 계속 사고 있어. 예. 그거를 사실 한 10년 동안 했죠. 네. 저는 그런 주식을 좋아해요. 네. 굉장히 잠재력은 있는데, 잠재력은 있고 충분히 가치 차원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충분한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막혀서 네. 계속 눌려서 좋은 가격, 싼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 네네. 그런 건 땡큐 하면서 계속 사는 거죠. 네. 예, 사는 거고 그게 언젠가 한 10년 정도 투자하고 있으면 언젠가 한번 가치와 가격이 그 어느 정도 만나주는 그런 때가 꼭 오더라고요. 네. 예, 저는 이때까지 꼭 왔었어요. 그런 그게 이제 그 한꺼번에 엄청나게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연평균 수익률을 그때 한꺼번에 다 올려주는 거죠. 그 10년 동안 모은 주식이 그리고 그다음 그게 또 배당도 계속 나오니까 예. 그 배당한 걸 재투자하고 그런 거를 감안하면 예를 들어서 정권주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에 굉장히 그렇죠. 많이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예, 올랐죠. 그럴 때는 이제 가치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수렴해졌으니까 좀 매도를 네. 하면서 이익을 실현하는 때가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오른 거는 한 서너 배 올랐나 뭐 이런데 수익률은 보면 그 복리 효과까지 따져보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그런 수익 효과를 네.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예. 저는 지금은 은행주가 좀 그런 종목이 아닌가? 네. 10년은 좀 보다는 지난 것 같다. 지금 그렇죠. 한 10년 전에 정권주처럼 지금도 이거는 계속 앞으로 계속 모아놓으면 어느 순간 빛을 발할 거고 네. 빛을 발할 거고 그럴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는데 또 친구들은 내가 은행 뭐 하니? 은행주. 야! 은행주 소리 좀 그만해. 너 전문가 맞아? 지금 배당률이 10% 가까이 올랐어요. 예, 배당 10%. 예, IBK 같은 건 10% 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IBK 뭐 우리금융지주. 네, 거기가. 저는 배당 좋아하는 그런 네. 잘 주는 많이 주는 그런 주식 좋아하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뭐 좀 나름 과학적으로 지금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과학적이에요 또? 무슨 소리냐. 지금 PF 터지기 시작했다. PF가 터지기 시작했고 증권사 대출 PF는 작년에 터졌잖아요. 예, 근데 지금 네.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서 네. 증권사 은행은 좀 그렇진 않은데 증권사는 지금 심지어 15% 이상 대출 채권에 대해서 부동산 대출 채권에 대해서 10%가 넘는 연체율이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마을금고보다 훨씬 더 높은 연체율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파보면 그 심한 회사 아닌 회사가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 부분이 크게 되긴 하죠. 예, 예. 근데 어쨌든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의 부동산 관련된 부채가 가계부채가 지금 한 105%인데 전세까지 합치면 지금 야 역전세 나는데 전세까지 합치면 150%야. 그럼 이거 지금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금융주 금융주 안 좋아.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탑다운의 시각이죠. 그렇죠. 네, 뭐 네. 부동산 경기 안 좋을 것 같다. PF 많이 지금 있는 거 부실화된 거 맞다. 뭐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네네. 맞는데 그거를 바텀업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끈끈이 이거 문제가 되는 PF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가 손실이 나고 그 손실이 나면 이 증권사 아니면 그걸 보유하고 있는 데에 어느 정도의 타격을 줄 것인가 네. 뭐 그런 걸 따져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작년부터 뭐 은행이든 증권사든 그 충당금을 쌓고 있잖아요. 네, 예. 충당금 생각보다 많이 쌓고 있어요. 네네네. 많이 네. 쌓고 있고 그 충당금을 쌓고 있는 것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당금 때문에 좀 일부 실적이 안 좋은 그러니까 부동산 PF가 많은 그런 그 증권사들은 실적이 좀 안 좋을 거예요. 네. 충당금 쌓고 있기 때문에 네. 돈은 많이 벌고 있지만은 네. 혹시나 터질 걸 지금 예비하면서 그 손실 계정으로 넣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올해 초에 채권이나 이런 걸로 돈을 좀 많이 벌었거든요. 그렇죠. 벌었는데도 약간 실적이 안 나온 게 그런 이유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당금과 앞으로 터질 실제로 뭐 터진 그거를 또 비교해보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은 해야 돼요. 네. 그거를 하고 나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또 대신 해주는 데가 신용평가사가 그런 걸 해주고 있거든요. 일부 몇 개 증권사는 좀 안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조금 하면서 신용 그 등급에 대해서 약간 등급을 내린 적은 아직 없지만은 네. 그거에 대해 이제 와치하고 있다는 게 몇 군데 되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그런데 쪽은 조금 약간 딴 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겠네. 네. 하지만 여러 가지를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증권사들의 PF 문제는 저는 뭐 이미 지나간 문제다라는 예. 갑자기 그런 것만 없으면 돼요.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처럼 네. 갑자기 채권 시장이 돌지를 않아. 그때 진짜 심각한 위기였죠. 그거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거는 네. 뭐 부실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유동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다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런 거가 없이 그냥 내가 벌어들이는 증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과 손실 요거를 이렇게 대차를 잘 따져보면 네네. 저는 뭐 지금은 이제 바닥을 치고 네. 다시 회복하는 과정 정도로 봐야 된다. 네. 뭐라는 거고 최근에 어디죠? 그 금고 새마을금고? 뭐 그런 문제들은 다 해결이 다 났죠? 이거 정부에서 아주 빠르게 개입을 하면서 아니요, 네. 정보 개입이 그렇게 없어도 그것도 계산해 보면 되는 네. 거거든요. 얘들이 전부 대출이 한 200조가 되고 그 중에서 PF가 뭐 몇십조 되는데 그 중에서 뭐 연체율이 뭐 5%면 얼마지? 뭐 그러면 한 10조 정도는 깨질 수도 있겠네. 네.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얼마 돈을 가지고 있지? 한 60조 정도는 뭐 얼마든지 대출을 해줄 수 있고 유동성이 되니까 그 정도는 그 정도는 큰 문제 없이 견딜 수가 있겠네. 네. 이것도 바텀업으로 계산을 하면 그런 문제가 처음에 막 얘기 나올 때도 네. 에이 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대신 그런 걸 하면서 사실 지금은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은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나라 은행이 다른 나라보다 좋은 점이 과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과점화되어 있다는 건 뭔가 하면 옛날에 무슨 한일은행, 상업은행, 무슨 은행, 무슨 은행 조그만 것들이 막 여러 개 짜개져 있는 게 아니고 예, 예. 큰 은행으로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우리나라 은행의 장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약간 옆에서 신경을 거슬리는 게 우리나라가 작은 은행들이 있어요. 있기는 뭔가 하면 금고, 네. 신협 네. 이런 쪽을 근데 이런 금융기관은 사실은 옛날에 이렇게 이런 은행들의 힘이 시골까지도 못 가고 뭐 다들 그 모든 마을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그 금융 다들 전부 기업에나 대출해 주지 그 개인들한테 누가 대출해 줘 네. 그런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생겨난 네. 그런 금융 조직인데 네. 지금은 사실은 그 필요성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예, 이제는 요즘은 다 모바일로도 다 금융 거래를 할 수가 있는 네네.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요번에 약간 부실한 그런 작은 은행들은 조금 합병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조금 뭐 적극적으로 네.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훨씬 더 안전적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네.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부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뭐 이거 지금 빨리 메꿔주고 이런 거는 신경 별로 안 써도 돼요. 네. 그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사실은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이 잘 돼서 그러면 그 기업이 잘 되는 걸로 요즘 나라가 부강하는 게 참 좋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미국의 땅값이 올라서 미국이 전한 게 아니라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잘해서 AI고 뭐고 다 사실 기업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이제 예. 국방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차용해 왔겠습니다만 예. 그것들 잘 차용해온 기업들의 혁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서 나라가 부강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조금 나오고 PF 문제가 나오고 정부의 대응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동산을 지키고 부양하려고 하는 강력한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한국에서 상법도 개정안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진짜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한국에선 부동산 투자가 최고인 거가 맞는 것 같아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부동산을 이렇게 진화하고 물론 터지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터지면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휘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상황이니까 너무 부채가 많으니까 좀 위험한 건 맞고 그 터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서 또 다시 지금 그 부채 비율이 다시 늘어나려고 하는 부채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이 저렇게 강한 거는 2008년도 뭐 100몇십 프로 하던 부채가 130%인가 하던 부채가 지금 70인가 이렇게 60인가로 뚝 떨어졌으니까 사실 집값이 올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구조조정이 잘 됐으니까. 근데 부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부채 부스팅을 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부동산은 어떤 식으로든지 방어를 일본식으로 하겠다는 간 거예요. 지금 정부 정책은 과거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 일본의 방식을 상당히 많이 답보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칼럼 쓸 때 부동산 지금 안 좋은데 이거를 부동산 PF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식이 있고 일본식이 있다. 미국식은 뭐였나? 미국식은 엄청 큰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금융 위기 때 네. 그 부동산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부동산 위기가 왔었고 그때 오바마 정부에서 한 정책은 뭐였나? 가계부채 줄여라. 가계부채 지금 얼마야? GDP의 100%가 넘네. 네. 그러니까 터지는 거예요. 네. 100% 넘으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거를 제일 먼저 한 게 그 가계부채를 계속 줄여가는 그게 모든 정책의 핵심이었어요. 네. 그게 부동산 대책이었어요. 오히려. 네. 왜? 그렇게 하면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거는 총알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총알이. 그러면 그만큼 가계부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는 다시 집을 살 돈이 부채를 안 지고 다시 집을 살 내 돈이 또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니까 한 80으로 줄였을 거예요. 네. 80으로 줄어들고 나서 다시 미국 주택 가격은 견조해져요. 소득도 증가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거품 엄청난 거품이었는데
그게 한 1-20% 빠지는 걸 정부에서 못 견딘 거야. 큰일 났네. 이러면 GDP도 안 좋아지고 또 사람들 표가 안 좋을 것 같고 막 부양 정책을 막 쓴 거예요. 그 부양 정책을 쓰는데 뭐가 있겠어요. 또 빚을 져가지고 계속 그걸 바치는 민간 부채를 계속 줄이지 못하고 민간 부채가 그때도 컸었는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민간 부채가 높으면 소득이 증가하나? 소득이 계속 가면 유효 수요가 계속 줄어드니까 그렇죠. 소비를 안 하죠. 빚 계속 갚느라고. 지금 악순환이 이제 앞으로 연결될 거예요. 연결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집 살 돈도 더 줄어들고 GDP가 그거를 어느 정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가계 부채를 줄여서 80%가 되든 아니면 GDP가 올라서 GDP가 오르면 가계 부채는 그대로인데 80이 되든 하여튼 그런 방식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거기는 그냥 그런 계속 부양책을 통해서 집값을 지키려고 하니까 GDP가 안 올라. GDP가 계속 정체됐잖아요. 정체되고 가계부채 정체되니까 누가 집을 사? 사실은 지금 자영업자들 위기는 사실 부동산하고 저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빚 갚느라고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못 써요. 그거 우리 오래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 가계부채, 민간부채 문제는 유효 수요를 계속 잠식시킨다. 그래서 이거 빨리 이거 제일 큰 이게 잘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다행히 한국은행장은 그거를 잘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계부채, 그다음 부동산 연착륙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목표까지 가야 된다는 것도 80%딱 얘기하는 거 보면 제 칼럼을 보셨나?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조금 든든한 부분이고 약간 정책을 또 쓰긴 쓰셨어요. 우리나라가 은행들이 너무 안전하게 가려고 예금 받으면 그 예금의 대부분 전부 다 그걸 지금 깜짝 놀란 게 예금방 한 105% 정도까지 대출을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금의 105%? 다른 미국이나 뭐 다른 데는 그보다 훨씬 작아요. 대출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투자 그리고 무슨 채권 이런 것 쪽으로 이렇게 자기 자산 운용? 채권을 너무 많이 장기 채권을 사서 문제가 된 은행도 있지만은 그렇게 너무 대출에다가 가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대출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105% 이건 너무 과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100%로 줄이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 대출은 대부분 뭐 가계와 기업 쪽으로 나간 대출일 테고 대부분 가계 대출은 담보 대출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제대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가계 대출 줄이는 거 이거 온 힘을 다하는 수밖에 없고 한국은행이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부양책을 해서 가계 부채가 증가하잖아요. 이것도 작년에 제가 이미 경고를 했는데 가계 부채가 늘어나면 금리 인하를 못 해요. 그러니까 금리를 다시 올려야 돼요. 지금 이제 금리 올려야 되나 고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지금 이번에 기자회견을 한 거 보면 금리 내릴 일 저 딱 보고 이거 당분간 금리 내릴 일 없네. 원래 연말쯤에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한국 경기 상황들을 보건데. 그러니까 집 가격도 가계 부채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면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경기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려면 그 기준금리를 한 3.5까지 올려주면 그거를 다른 은행 시중 은행들이 그러면 예금금리는 한 4% 이상 그 다음에 대출금리는 한 5%대 6%대 이렇게 그게 한국은행의 그 의도에 맞는 금리로 해서 대출과 금리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대출 금리가 다시 낮아지면서 상당히 낮더라고요. 기준금리하고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 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장기 채권 금리 그래도 뭐 그런 거 따져도 장기 채권 금리하고 그 대출 금리에서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코픽스 같은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금리가 대출 나가는 게 금리가 너무 이게 금리가 높아지면 고통스러운 건 알아요. 저도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거는
지금 큰 문제의 그 고름을 짜내기 위한 방법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를 어느 정도 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높여서 대출이 자꾸 나가는 거를 방지를 좀 해줘야 되는 게 네. 한국은행의 의도인데 네. 이 대출 금리를 이렇게 낮춰서 자꾸 대출을 해주면 대출 증가하면 한국은행은 또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거는 비극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비극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알아서 좀 대출 금리를 높여놨으면 네. 그러면 한국은행 금리 안 올려도 돼요. 대출 금리 높으니까 대출 네. 줄어드는데 왜 올려?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예, 아, 안타깝습니다. 이해가 진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바라는 게 뭐 어디 편향 이거는 편향이라기보다도 진짜 나라가 잘 되려면 기업이 잘 돼야 된다는 그 편향에서 말씀드린 거고 부채가 너무 많으면 나라가 위기를 겪는 건 대부분 부채 문제였기 때문에 겪는 거니까 그래서 네.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충분한 소득이 있으면서 부채가 뭐 많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의 특징은 보면 부자들이 부채가 많아요. 네. 그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더라고요. 네네. 1분위에서 5분위를 보면 5분위가 제일 잘 사는 20%인데 거기에서 부채를 다 하더구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띄우면은 그 부익부 빈익빈 그게 더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산 증식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부자들이 싫어하고 가난한 분 일부 그 하위 계층들은 다른 어떤 지원책을 통해 가지고 네. 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거를 네. 유지하고 네. 부자들은 좀 피해를 봐야 되겠더만. 네, 네, 네. 가난한 분들은 네. 대출권 자체 접근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적금도 우리나라 아니, 구조는 어렵고 그냥 대출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 많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영세 상인 대출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은 이 대출 금리 너무 높아서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막 영세 상인들이 너무 고통을 느끼고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느껴서 금리 올리면 안 돼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현상은 그렇다는 거죠. 정말 그걸 따져 보니까 좀 일부 취약계층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도와주면서 금리를 높여서 지금 이거를 가계대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저는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훌륭한 회안을 주시고 또 가르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덕분에 저희 개몽이 되고 하지 마세요. 저희 개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드러기 개몽? 먹나. 네, 진짜 거래소는 확실하게 저희를 개몽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제가 약간은 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몰랐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알고 났더니 알수록 이 화가 나는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투자할수록 한국에서 거버넌스로 화가 나는데 이제 저 외롭지 않아요. 네, 이제 화 하나가 더 생겼어. 이 거래소 이거 진짜 이러면서 이번에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G 사태로 인해서 더 그런 일이 부각된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평이 아니라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 좋아진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희망이 없다면 아예 얘기도 안 끝냈을 거. 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네, 승실대학교 경제학과의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한 월간 서준식 정말 재미나게 해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셔도 너무 감사하고요. 예, 같이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